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20명의 사상자가 난 천안 호텔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식팀과 경찰은 불이 시작된 경위와 함께 호텔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옥시와 달리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파문에 대해 관련 조사를 전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심석희 선수 외에도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폭행당했던 선수 3명과 동료 선수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조건 요구를 받아들여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민주당 택시 카풀 TF 전현희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어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죠. 화재 경보도 안내 방송도 없었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팀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공 기자. 네, 충남 천안 호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감식에서 화재 원인이 잡혔습니까? 네, 현장 감식이 오전부터 진행됐지만 아직 정확한 발화 지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전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이 1시간 20분 동안 화재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경찰과 국가수가 추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시간 전쯤 화재 원인을 밝혀줄 CCTV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CCTV 관제실이 화염이 오랫동안 이어진 지하 1층에 있어서 얼마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어제 호텔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사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만난 호텔 관계자들도 취재진에게 매일 시설 점검을 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소방관들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방본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하 1층의 화염과 열기가 너무 세 화재 진압과 구조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경보를 울리는 소화전 발신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어 호텔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또 지난해 여름 소방 안전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개선 조치가 내려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소방본부는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호텔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 호텔 화재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제조 유통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두 3곳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판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간 건 지난 4일부터입니다. 지난 4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최창원, 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될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해유 작업을 하는 등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6일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6,210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9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파문에 대해 관련 조사를 전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영구 제명은 물론이고 단체 역시도 회원 자격을 영구 배제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한체육회다.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오전 정기 이사회에 앞서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그리고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 등 체육회가 폭력, 성폭행 사안의 징계와 상벌 결정에 관여한 관행과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사를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 제명은 물론 단체 역시 회원 자격을 영구 배제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징계 내용을 홈페이지나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폭행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 부촌장과 여성 훈련관리관을 채용하고 선수촌 내에 인권 상담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성적 지상주의와 합숙위주, 도제식의 훈련 방식을 개선해서 선수 육성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 촉구 움직임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체육시민단체가 나섰는데요. 체육회 입장 발표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문제를 방조해온 이기흥 회장이 직접 책임지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의혹으로 많은 사람이 분노할 때 정작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성폭력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홍보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YTN 취재진과 만나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신 씨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숨지 말고 용기를 내길 바란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 씨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유용은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라고 돼서 저는 바로 식사를 마치고 갔었고 청소를 하러 갔었고 그때 그 코치의 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도 인생이 정말 끝나버린다는 두려움이 컸어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고 현역 최정상급 선수고 공인이라면 공인인 분인데 이렇게 용기 내준 거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용기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를 조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심석희 선수의 동료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던 선수 3명과 다른 동료 선수 등에게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참고인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접견 조사는 오는 18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체육계가 운명을 걸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체육계의 쇄신 요구가 끊임없었지만 체육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제 최강의 개혁 없이는 체육계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 대책을 취해달라고 대한체육회에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 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포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또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공포된 법률은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사내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은 공포도 1년이 지난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군요.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공식 입당 절차를 통해서 한국당에 당원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먼저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쏠린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지난 정부가 한 모든 일을 국정농단이나 적폐로 몰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에 정치권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고 본인도 수많은 의혹의 당사자라면서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당 내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탄핵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입당을 환영했지만 전당대회의 과열 조짐은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대선 전초전이 너무 빨리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통합을 해야 될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난국의 한몫한 사람이자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면서 황교안이 아닌 황교만으로 개명하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여권발 탈원전 속도 조절 논란에 불을 붙인 중진 송영길 의원이 관련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원전 축소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서만 결론을 냈을 뿐이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후 원전 가동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원전을 확대하지 않고도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의 해명과 선긋기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야당에서는 지지 발언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탈원전은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여권에서도 송영길 의원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오늘로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바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선거제 논의도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린 카카오 시범 서비스 관련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전현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임정남 택시 기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이제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택시 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현재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수건인 완전 월급제의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택시의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합리적인 감차 사업 추진 및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를 위해서는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시 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각각의 택시 단체 주체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와 택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에 IT 플랫폼을 장착하여 새로운 택시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역설적이지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업계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합류하여 더 이상 택시 노동자분들의 무고한 희생과 또 택시 노동자들의 건심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이어왔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참여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해서 택시업계의 발전 방안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솔로몬의 지혜를 이끌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택시업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동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소식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 전하겠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기로 약속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의원 정수를 늘릴 건지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9인 안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의 생각이라고 봐요. 사실은 300명이면 위원 소가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헌재하고 말씀을 하셔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가량.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라고 통보해 한 달 시한의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제로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첫 회동을 가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에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야3당을 대표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임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1월 중순 조기 개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상임위 소집 요구에 집중했습니다. 여당이 아예 관련 상임위를 전혀 일체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이어가면 될 일이고 한국당 특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쟁의 장이 될 게 뻔한 1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민생입법이라든지 개혁입법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쟁을 위한 그런 장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한 달 남은 시한 동안 선거제 개혁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사전 조율 없이 질문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SNS는 서울 암사동 대로변에서 벌어진 활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19살 A군이 친구와 난투극을 벌이고 급기야는 흉기를 휘두른 데다가 경찰과 대치하며 시민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절도에서 시작됩니다.
두 10대 친구가 공영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는데요. 한 친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절도죄의 공범이 체포되니까 나만 처벌받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 친구까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어디 있는지까지 누군지 얘기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조사를 받고 나서 풀려나서 이 지금 그 A군이 있는 그것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암사역 근처에 있는 PC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PC방에 있는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이 A군이 격분했는데 그때도 지금 흉기를 좀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활극이 시작됐는데 복수심으로 시작된 난투극. 많은 시민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고 현장 촬영 영상까지 SNS를 타고 돌며 큰 이슈가 됐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를 든 범인에게 쏜 테이저건이 빗나간 데다가 피의자가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격자의 말입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겁에 질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이제 모르는 정말 일찍질발 같은 상황이었죠.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칼을 들고 다가오다 보니까 경찰분들한테 경찰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놀래서 좀 뒷걸음질 친 걸로 보니까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타까웠죠. 목격자의 눈에는 경찰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배치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미 부러진 칼을 들고 있어서 과잉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3단봉을 활용해 범인을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사항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 테이저건은 사실은 어떤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5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사용하는데 5만 원의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연습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테이저건을 쐈을 때 심장 쪽이라든가 상체 쪽에 잘못 맞춰갖고 심장 정지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비껴나가갖고 침이 비껴나갔을 때 본인이 흔히 말하는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사실 테이저건을 현장에서는 쓰기를 좀 꺼려합니다. 지금 상태가 바로 저런 상태거든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현황을 보면 2017년에 37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총기 사용이 7건인데 이에 비하면 꽤 높은 사용률이지만 훈련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가 돌아오는 부당 민원이 두려워 강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암사역 사건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사건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경찰 대응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흉기를 좀 들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제압이나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시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보수 통합과 문재인 정부 견제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일단 그가 임박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황 전 총리 외에도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정우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당 당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자유한국당 상황 그리고 전당대회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때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원내대표직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자유한국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네. 자, 당권 후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는 안 하셨고요. 네. 언제 그렇습니다. 공식화할 예정입니까? 아마도 이번 17일 날 전국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예. 아무래도 그 후에 여러 가지 좀 날짜 좀 잘 봐서 예. 아무래도 길이를 택해서 해야 되겠죠. 네. 네. 결심은 서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싶으세요? 자유한국당은 글쎄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당을 다시 재건시키는 거. 예. 그다음에 우선 내년 총선이 앞당겨져 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권 교체지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재건과 총선 승리. 네. 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할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이랬던 과정이 다 뭐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뭐 탄핵 이런 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한 혹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당시에 원내대표도 맡으셨으니까. 그 탄핵은 제가 보기에는 예. 아주 확실한 좋은 그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네. 제가 그때도 뭐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사법적 처리, 탄핵은 사법적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최후의 수단.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지 예. 지금 처음부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예. 그 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쉬움을 갖고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이 그 정확한 판단이었는지는 예. 또 역사가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전히 하지만 그 탄핵보다는 아마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사회 지도층들이 다른 해결책을 더 구했으면 예. 조금 더 이렇게 비운의 대한민국으로 가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친박 친이가 없다. 아예 뭐 금지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동의하십니까? 친박이 없어졌습니까 이제? 저는 뭐 없어졌다기보다는 희석화됐다. 친박과 비박의 어떤 그런 계파의 구조는 예. 희석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친박의 예전에 90점이었던 분들도 탈당 내지는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위 친박에 형성했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예. 이런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과 비박의 프레임이 저는 희석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셔서 네. 하여튼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다시 친박 프레임에 예. 자유한국당이 갇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 의원님 본인도 그런 걱정을 하고 걱정을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1년 동안 예. 그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의 친박 색깔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는 계파 색깔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석화된 그 계파의 갈등이 네. 다시 재현될서는 안 되는데 네. 혹시 그런 여지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정 의원을 친박으로 여전히 분류하지 않습니까? 본인 아니라고. 그러더니 또 요새는 또 중도라고 또 나오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위 그 당시 저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가까이서 여의도 정치를 같이 한 사람을 저는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석방 결의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조기 석방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그때 그 문제는 그 모인 사람들이 예.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하고 또 반대했던 사람하고 한 4사람이 모여서 갑자기 석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그 어떤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그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의미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세훈 전 시장이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당권의 강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다만 그 오세훈 시장은 예. 여러 가지 또 우리 당에 큰 후유증을 남긴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책임은 통감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은 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게 낫다, 그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예. 저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다. 당이 또 어려울 때 또 먼저 이 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2월 27일 날 지금 전당대회 판이 이제 나오니까 예. 또 갑자기 또 들어와서 이 당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는데 오히려 조금 더 좀 진중하게 그 사람은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나는 조금 더 좀 참을성 있게 예. 내가 보수의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우선 들어와서 이 당에서 탈당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오면서 오자마자 내가 당대표 되겠다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가에서는 오 전 시장이 만약에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뭐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보수가 확장되는데 뭐 기여를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신뢰를 받고 대한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예. 그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을 우리 당에서 나간 사람 중에서 물론 지역이 저 호남 쪽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예. 기존에 새누리당 쪽에서 나갔던 분들은 아마 우리 당으로 살이 가만히 있어도 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일의 순서로 봐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분들도 다 자동적으로 같이 자연히 오신다?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 네. 뭐 누가 되면 그거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우택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실 생각입니까? 그 일의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을 제대로 우뚝 세우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세우면 이것은 소위 더 쉽게 이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먼저 옆집에다 눈길을 두는 것보다는 예. 우리 갈 길을 좀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오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당에 후유증을 남겼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당하자마자 당대표 도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러셨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권 도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황교안 총리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예. 지금 대선은 횟수로 한 4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당 대표서부터 4년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 것은 예. 제 정치 경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황 총리께도 직접 저하고 통화가 와서 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일단 환영을 하고 예. 그건 자유지만 당권 도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소위 말하는 요번에 이 전당대회의 성격은 예. 대선의 주자를 뽑는 이런 그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는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당대표가 만약 해서 들어오면 벌써 다른 당이 얘기하듯이 도로 친박당이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이런 예. 문제가 있고 또 한 대권주자 한 사람이 대표와 대권주자라는 이 동시에 이 권한을 가졌을 때 다른 잠룡들이 또 비난과 질투의 화살을 날릴 텐데 지금 구태여 지금 조급하게 이렇게 그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예. 또 이번에는 총선을 지휘하는 지휘자야 되는데 선거 경험이 없는 황 총리로서 과연 이것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것 여러 지금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예.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뜻으로 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는
각별한 사이시죠? 네. 예, 고등학교도 선후배 관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법학과 또 네. 같이 네. 동문관이고 그렇습니다. 고교, 대학 다 동문. 네. 예, 선배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화가 왔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주셨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쯤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2번 통화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근데 황 총리께서 황 총리 말씀은 듣고,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 형님한테 미리 예. 상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결심은 그러니까 그거 입당이죠, 입당. 아, 입당에 대해서 근데 동의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하고 또 막 그게 연결선상에서 예. 상식적으로 직권 입당하는 거는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미리 그런 얘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예. 말씀을 드렸고 또 황 총리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예, 황 전 총리도 정 의원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거고. 잘 알고 있죠. 네. 혹시 뭐 지원을 하시겠다거나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하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지원을 한다고요? 아니요. 황 전 총리가 그건 황 총리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네. 하여튼 황 총리가 그 전화 통화에서 네. 형님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저는 당권 도전의 의사가 있구나.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그건 네. 또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또 저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잘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친박 프레임에 걸려들 개연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무수히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도 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의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어떤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황 총리가요? 예, 어떤 답변을 해야 지금 당을 걱정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황 예. 총리로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이 표의 확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예.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 소위 박근혜 프레임, 친박 프레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는 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과거가 어땠든 간에 요 좌파 이 파퓰리즘 정권과 한판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일 대열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황 총리나 이런 분들은 다 귀중한 우리의 그 보수의 자산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선 후보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터지도록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의 당 대표는 당 대표라는 하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하고는 이번엔 총선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 조금 조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선거전에 뛰어들면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네. 대권 주자형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네. 총선 승리용 대표를 뽑아야 이 전당대회의 올바른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호택 의원께서 대표가 되면은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총선 승리에. 우선 저는 욕심이 없고 계파를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파를 갖고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이 당이 어려울 때 예. 제가 원내 대표와 또 당 대표 대행을 하면서 이 당을 저는 감히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살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없어지기 위기일발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당을 지켜낸 그런 당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마음에서 예. 총선 승리에 올인할 수 있다. 만약 대권 주자들이 한다면 아무래도 대권 승리를 위한 예. 공천을 하더라도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당을 좀 사당화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당 화합의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이번에 캐치프레이즈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황 전 총리가 입당하게 된 배경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김병준 대표가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고 또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정은 황 총리가 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들하고 예.
충분한 많은 의원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정적으로 입당을 권유한 분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다.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권 주자인데 이게 비대위 차원에서 누구를 이렇게 영입하는 것이 혹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습니까?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좋은 자산이 들어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김병준 결정적인 거는 하여튼 김병준 씨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도전 공식 입장 표명을 사실상 오늘 저희 뉴스 시간에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새로워진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콘덴싱이 옳았다. 나비행. 로또 아파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어제도 로또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첨자들은 정말 로또를 손에 쥔 것일까? 로또 아파트라는 선전이 가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 YTN의 뉴스 바로보기 프로젝트 Y파일이 로또 아파트의 실체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이정미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저렴하다. 당첨되면 4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북일의 포레자이 아파트가 로또 청약이라며 나온 보도들입니다. 브랜드 아파트인데도 공공주택 신혼 희망타운과 비슷한 가격이고 서울 송파와 접한 신도시라는 장점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싼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수도권에서도 서울 쪽에 파니까 서울이 너무 가까워 있으니까 그 가격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신문 기사나 부동산 업자의 말만 들으면 당장 수억 원을 손에 쥘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럴까요? 위례 포레자이의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에 1,820만 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인근 지역 최근 실거래가가 3.3제곱미터에 2,900만 원 안팎이니까 이 아파트 시세보다 싼 것 맞습니다. 평당 1,100만 원 차이이니 40평대 아파트를 사면 곱하기 40, 4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최근 1년 시세만 비교한 것인데다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전매 제한입니다. 가격이 싼 만큼 8년 동안 팔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차익을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시세만큼 오른다고 가정해서 따져볼까요? 경쟁률이 높았던 40평형대 108T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이지만 베란다나 붙박이장 같은 확장비를 더하면 실제로는 7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보통 40%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죠. 현재 이자율 4%가 넘지만 3.5%에 빌린다 해도 취득할 때까지 이자 2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고요. 8년을 보유해야 하니 재산세도 나갑니다. 집값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8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8년을 버텼다 해도 집을 팔아야 돈이 생기죠. 이때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내겠죠. 그러면 비용은 1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탔다면 1억 원 정도의 이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러면 비용이 10억 원이 넘게 되죠. 결국 4억 5천만 원이 올라도 벌 수 있는 돈은 최대 1, 2억 원 정도.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건 과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계산해 보면 한 1억 1,500 한 이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고 또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에 해당됐을 때는 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벌기야 하겠지만 인근 아파트의 최근 석 달 사이 거래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는 하락세로 접어든 곳도 있습니다. 또 최근 거래가를 보면 1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 그리고 거래 시기에 따라 3억 원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과 비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가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진 금액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는 뭐 물론 로또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주택가격이 침체하거나 하락했을 때에는 결국 큰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천 분의 1. 물론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더 높겠죠. 하지만 최근 10차례 로또 1등 당첨금 평균 17억 3,900만 원과 비교한다면 이 아파트가 로또라는 말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겁니다. 신문기사나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덤빌 일은 아닌 겁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보신 대로 로또 아파트는 부풀려진 측면이 큽니다. 로또 아파트 취재한 기자와 함께 이런 과잉 선전을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지 다른 문제는 또 없는지 살펴보죠. 기획 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리포트여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로또 아파트라고 선전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네, 사실 선전은 정말 많고요. 네. 이제 광고 말고 기사만 봐도 이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로또 아파트가 얼마나 등장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이번 달에만 해도 이 로또 아파트라는 단어가 7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예. 일간지 10곳 그리고 경제지 4곳의 기사를 모두 검색한 건데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15차례 언급이 됐고요. 최근 6개월 동안 100차례가 넘게 언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 로또 아파트를 조심하라는 것도 로또 아파트를 검색하면 나오긴 하겠죠. 예. 제가 이 개별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이 조심하라는 기사는 최근에 조금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없고요. 네, 절반 이상은 이 로또 아파트가 이제 돈을 벌게 해줄 거다라는 이런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로또 아파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최근에 거래가 별로 없고요. 가격도 약간 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부동산 업자의 얘기였고요. 과거에 로또 아파트라고 선전하고 분양된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지금 이번에 분양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 네, 요걸 봤더니 그렇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그 4, 5억 원 시세 차익을 얘기할 때는 주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와 분양가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1층이냐 고층이냐에 따라서 분양가 그 실제 거래가가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부동산 업자의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잠깐 듣겠습니다. 서울이냐 성남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효과적으로는 좀 가격에 비교해서 좀 가격이 있는 다만 1, 2천만 원이라도 비싼 당천 위례도 서울 쪽에 장지 쪽에는 좀 비싸요. 가격은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처음 조정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사례를 가지고 따져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위례 포레자이를 보셨고요. 그러면 과거에 로또 아파트라고 분양했던 아파트 입주 시기에 어떻게 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건데요. 네, 한번 보죠. 2016년에 분양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다음 달에 입주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59제곱미터 5, 6억 올랐고요. 84제곱미터가 8억에서 10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5, 6억 원은 벌겠네? 8억에서 10억 원은 벌겠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위례 포레자이 제 리포트를 보시면 이 차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출로 샀으면은 이자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당첨 발표된 위례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선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세금과 이자 부담 이런 것들 다 제하면 어느 정도 남아요? 네,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한 예.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남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그래픽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시는데요. 먼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시죠. 네. 이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세금이 더 많이 붙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중도금 대출 받고 마지막에 주택 담보 대출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7억 5천만 원짜리를 사도 10억 7천만 원은 내야 되니까 1, 예. 2억 원 정도 가져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예. 올랐다고 해서 그만큼을 버는 거는 좀 과장된 얘기라는 겁니다.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 정도만이라도 남는다면 물론 이제 입주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4억 원이나 5억 원 이상 버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를 하셨으면은 좀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은 꼭 인식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회 비용도 있을 것이고 물가도 오를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그 이익폭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네. 올라도 못 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가격이 오르면 벌기는 법니다. 벌기는 버는데 그게 얼마나 버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세금이나 이런 거 제하면 많이 못 번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자기 돈으로 모두 투자해서 집을 산 경우가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시세 차익을 벌었다더라라는 얘기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지금 대출이자 엄청 비싸. 거든요. 예.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뛰어들었다가는 청약을 당첨이 되고 나서도 계약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실제로 강남에 이제 예. 리더스원이라는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로 불렸는데 미계약분이 엄청나게 나와서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모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팔리긴 다 팔립니까? 다 팔립니다. 네. 뭐 지금 8년 전매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8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오른다고 가정하고 했을 때도 이 정도란 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장기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장기 전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 이 부동산 장기 전망이 지금까지 거의 틀렸었거든요. 네. 10년 전부터 뭐 어떤 시민단체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했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패 신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들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2, 3년 전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작년 9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이게 타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투기 수요도 굉장히 줄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전망은 못 보더라도 일단 올해 한 해 예. 전망을 보면 이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예측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올해 약보합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1%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세 가격도 2% 이상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8, 90%대였는데 네. 지금은 집값의 절반만 내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그 후속 조치로 집값이 당분간은 만약에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더더욱 더 이제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로또 아파트 등의 그런 과잉 홍보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잉 홍보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은 네. 아마 앵커님께서도 혹 하실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집이 없다 보니 네. 어디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뛰어들게 되거든요. 이때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들입니다. 네. 집을 한번 사보신 분들은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주택자, 3주택자 본인의 세금 부담이 얼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피해를 보실 분들은 집을 사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네. 기사만 보고 부동산 업자의 얘기만 듣다 보면 엄청난 금액을 손에 쥘 것 같고 일단은 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걸 사보면 세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예.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
그 용적률이나 이 분양가가 정말 적정하게 산정이 된 건지 이런 걸 따져보실 거라면 정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 그래야겠군요. 네, 권유해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분양가 따져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쪽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또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벌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덜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로또 아파트 같은 이런 선전에 언론은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언론 보도들이 부동산의 가격을 더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차를 거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예요? 지난주에도 발표하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저기 금일 중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5.18 단체들이 면담 요구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나신 일 저희가 좀 일정이 안 되는고요. 안 되는 사람들을 또 해라는 것 같구만. 그렇게 그렇게 말 못해.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이대로 했으면 나와서 당당하니. 카메라가 번쩍되니까 얼른 그 생각이 나. 영라대왕 앞에 5 사람이 저랑 맞아서 와서 쭉 서 있는데 이게 전부 찌그런 방송이가 되는데 한 사람만 환하게 웃는 거야. 당신 어디서 왜 어쩌다가 왔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번개치는 걸 저랑 맞는 순간에 카메라가 번쩍이는 줄 알고 정치인과 파리의 공통점 2가지가 하나가 불만 들어오면 날아간다. 또 하나는 신문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이제 청와대 실장님이랑 또 비서실장님이랑 정무수석이랑 이제 바뀌셨는데 인사 안 오시는 걸로 결정을 했는지 연락이 없으시죠? 오시나요? 네, 오늘 당연히 일부러 지금 피하시나 또는 일 야당을 좀 무시하기로 하셨나 이게 지금 신년부터 야당한테 이제 일 야당 우린 무시하겠다 이런 메시지인가 전쟁을 선포하시나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오늘 오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을 3분을 확정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분은 전에 희미한 왜곡된 그 보도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사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않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 거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특조위 활동하는데 방해를 많이 했다는 우리 보도를 많이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다시 추천을 했다는 건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한국당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할 의지가 계신가? 있으신가? 참 나도 들어나보다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공당이 그리고 제1야당이 아니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만 오신 시간에 국회의장 주례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희 엄마들이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특별하게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대표님 안에 나도 문제랑 분산하는 부분이 계시는 거죠? 아니 없어요. 아까 왔어요. 아니 지금 뭡니까? 아까 그냥 여기 와서는 한 30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늘도 검찰에 풀려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 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소환부터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취재 뒷이야기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취재 경쟁 굉장히 치열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조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합니까? 뭐 특별히 이 사건만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사건 당사자들을 취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이를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변 인물과 변호인을 취재하는 게 필수고요. 그리고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들도 취재 대상입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양 전 대법원장 출석할 때도 근접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는 법조 기자 가운데 한 회사당 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도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법조팀은 지금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나요? YTN 법조팀 영업비밀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희도 전방위로 취재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인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취재를 해왔고 그렇다 보니 지난해 양 전 대법원장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얽힌 재판 지연 논의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별로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알려진 것만도 40가지가 넘습니다. 두 차례 조사하고도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만큼 혐의가 방대한데요. 준비한 그래픽으로 주요 혐의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하는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고요. 이 밖에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법원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직접 연루라고 돼 있는 아래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이 직접 연루가 어떤 의미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그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혐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김앤장 변호사 접촉은 맨 위에 있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드러난 게 있습니까? 뭐 사안별로 어떤 입장인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전 입장 발표를 보시면 어떤 주장을 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다면 후배 법관들이 관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법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에서 진술 태도도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물적 증거를 직접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진이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거죠. 이게 검찰 관계자들 취재한 내용이죠? 네. 자, 그 검찰이 결국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느냐 여기에 이제 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확보하고 있는 증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앤장 측에서 징용 재판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로 승인한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문건도 나왔고요. 또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법원 행정처 판사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조사 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본인 예상과 다르게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V 표시를 한 건 주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맞는 겁니까? 그 문건의 결재권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에 또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영장이 일단 기각한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겠어요. 지난달 7일 기각됐으니까 벌써 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당시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미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런 것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할 때 임종원 전 차장하고 네.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이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힘든 거 아닌가라고 했어요. 지금은 좀 수사 상황이 좀 바뀐 겁니까? 그래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장 기각 사유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가 보일 것 같은데요. 예. 공모관계에 의문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럼 공모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접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를 보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네. 때문에 지난 11일 첫 조사 때 아까 그래픽에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이 담긴 나온 이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그리고 직접 승인한 V자 표시로 직접 승인한 흔적이 남아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가장 먼저 첫 조사 때 추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사실 간접 증거로 구속시키거나 사법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접 증거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김앤장 접촉,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본인이 직접 분류를 한 증거. 대표적인 혐의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 소환하기 전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이제 방문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양 전 대법원장의 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죄가 추가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선 피고인 신분입니다.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에선 참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용소송에서 전범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늦추거나 뒤집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걸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금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의 내용인데요. 네. 재판 개입 관련된 죄목은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내 행위에서 발생하는 죄인데 삼권분리 원칙에서 볼 때 재판 업무가 대통령 권한 내에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요구도 부적절했지만 사법부가 그런 요구를 이행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 본질은 그런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가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만약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이 안 되면 이번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수사가 실패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먼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정규 인사가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예정돼 있어서 수사가 더 늘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과 대화할 가능성을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엔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UPR이 회원국에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북한이 충족한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면서 북측 노동자의 사회권과 노동권 보장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적은 주제에서 인권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 면제 절차 등의 요인으로 상봉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화상상봉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내 진행될 것 같다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에 도달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 익히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뇌를 공격해서 뇌졸중 등 뇌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의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중 부유물질을 말합니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롭습니다.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침투력이 좋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나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세포에 도달하면 염증 등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혈관에 침착돼 혈전을 유발하고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에서 뇌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타고 뇌에 도착하면 뇌졸중 등 뇌질환까지 일으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폐 속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폐의 국소염증이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로 11,900여 명이 조기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600여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심장질환과 폐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가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심부름센터에 6,500만 원을 주고 어머니 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청부 이메일을 본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한 어촌마을에서 해녀로 허위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서 수십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등 130여 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을 타도록 도운 울주군 모 어촌계장과 이장,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 담당자를 구속하고 가짜 해녀 1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 130여 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받는 대가로 허위 조업 실적을 작성해 한수원과 석유공사의 각종 해양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금 21억여 원을 챙기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 이모 씨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세차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셀프 세차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85%인 17곳의 출입구가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고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이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20곳 가운데 19곳에는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차량 출입 경보 장치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세차장에서는 화학제품 이용이 빈번해 호흡기를 통한 흡입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세정제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새해엔 당신의 웃음소리도 함께 올라갔으면. 2019년 1월 대한항공 올림.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런 노트북 어디 없나? 화면은 확 키우고 크기는 들기 좋게 줄이면서 여전히 가벼우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램이잖아. 그램 17. 당신이 바라던 그대로. 가장 큰 그램을 여전히 가볍게. 인텔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LG 그램 17.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로 약화됐고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미세먼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중계를 했는데요. 변화가 체감이 됩니까?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점차 거치고 있습니다. 먼지에 가려서 뿌옇던 하늘이 비교적 맑아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제 미세먼지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바로 어제의 서울 하늘 모습인데요. 마치 흰 장막을 친 듯이 뿌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6 마이크로그램으로 오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되었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미세먼지 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경기는 83 마이크로그램, 전북 64 마이크로그램, 경남은 50 마이크로그램 등 1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던 오전과 비교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 온화한 날씨 속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겠습니다. 퇴근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퇴근길에는 따뜻한 머플러와 장갑 등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같은 장소의 대기 사정을 비교해보니 꽤 맑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